검찰의 구형. 검찰의 구형이란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이런 법의 내용에 따라 이 정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재판부의 선고란 법리를 판단한 이후 검토를 통해 판결을 직접적으로 내리게 되는 행위죠. 검찰은 보통 최대치의 형량을 적용해 구형을 하게 되고 대부분 검사의 구형보다 선고는 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을 구형했다 라는 내용이 확정 판결, 선고가 아닙니다. 그 이후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달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를 주는 게 맞을까라고 회의를 하고 징역 30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 구형보다 실제 선고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유기징역 상한은 30년. 근데 가중처벌 사례가 붙게 되면 최대 50년까지만 가능하죠. 헌데 지난 12월 1일 대한민국 형법 역사상 유례없던 징역 5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30년을 구형했는데 이례적으로 약 1.7배, 20년형을 더 올려서 선고를 한 것이죠. 징역 50년을 받을 만큼 끔찍한 이 범죄. 2023년 5월 13일 대구의 한 원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95년생 범인 이모 씨는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그 끔찍한 내용과 감춰진 비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징역 50년, 95년생 이은빈의 비밀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징역 50년. 사실 좀 믿기 힘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해오며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라는 말은 처음 봤는데요. 지난 2019년에 잔인하게 2명을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중국인에게 내려진 형량은 45년형이었습니다. 그보다 5년이나 더 무거운 사법사상 역대 최장형인 징역 50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징역 50년을 줄 거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주면 되지 왜 50년을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강간 등 살인, 미수 이런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죄명의 경우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주는 것이 맞지만 살인에 대한 혐의가 피해자분이 극적으로 소생하셔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유기징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 경종을 울릴 것, 그리고 형량이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외부에 알려주기 위해 징역 50년이라는 최장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치밀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성범죄를 계획을 했으며 그 이후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매우 끔찍한 행동이었다. 죄질이 나쁘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3년 5월 13일 밤 11시 26분경 집으로 귀가하던 한 여성을 뒤따라 모자를 쓴 남성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연 피해 여성 뒤로 급습해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죠. 그로부터 4분 후인 밤 11시경 범인 이은빈은 얼굴에 피를 묻힌 채 이 원룸 건물에서 빠져나옵니다. CCTV 내용을 확인해보면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리 타고 왔던 오토바이에 앉아 시동을 걸고 모자를 벗은 뒤 배달 가방에 걸려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꺼내 착용하고 그대로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가슴 안쪽에 놓고 있다가 오토바이를 탄 뒤 대구 달서구 다사업 소재 한 곳에 이동한 뒤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흉기를 넣어두었죠. 흉기가 있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 4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월 13일 밤 10시 56분경 집으로 귀가 중이던 23세 여성 A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원룸이 있던 3층 쪽에 중간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때까지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뒤따라오던 남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자마자 공격을 당했던 것이죠. 이은비는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비명소리를 들었던 남자친구가 3층을 향해 쫓아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목격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남자친구가 제지를 가하자 이은비는 들고 있던 흉기를 남자친구에게 휘두르기 시작하죠. 정말 무자비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의식불명 상태로 2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친 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지만 끔찍한 중상이었습니다. 심정지를 겪는 동안에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언어 및 인지능력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등 근육, 오른쪽 팔목, 신경 모든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간단한 일상생활도 이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오게 됐죠. 현장에서 도망쳤던 이은빈.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추적해 신원을 확인했고 3시간 뒤에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선 궁금한 부분이 2가지가 생깁니다. 하나, 아니 피해 여성분은 왜 뒤에 남자가 쫓아왔는데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2번째,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알고 그곳에 현장에 뛰어들어갔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CCTV 기록과 당시 남자친구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밤 10시 55분 2초경 피해자분이 자신이 거주했던 원룸 근처를 향하게 됩니다. 그때쯤 이은빈도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죠. 10시 56분 혼자 걸어가는 피해 여성분을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CCTV에 포착됩니다. 뭔가 주머니 안쪽에서 행동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게 과연 뭐였을까요? 자신이 미리 준비한 흉기의 플라스틱 케이스 끝쪽을 벌려놓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칼을 꺼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골목길 쪽에서 다른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딴청을 하면서 마치 모텔 쪽으로 갈 것처럼 방향을 잠깐 틀었다가 차량에 지나가자 피해 여성을 다시 뒤따라가며 원룸 건물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원룸 건물로 따라 들어갔던 이은빈. 근데 피해 여성이 이은빈을 쓱 쳐다보자 이은빈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단 쪽으로 이동해 차근차근 올라가지요. 막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다다다닥 2층. 2층은 지나가네. 탁탁탁탁 3층. 거기서 피해 여성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따라갔지요. 피해 여성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층에 있는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열고 열자마자 또다시 따라 들어왔죠.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해 원룸 문을 여는 동안 마치 이은비는 다른 방에 볼 일이 있을 것 같이 행동을 하며 그곳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의심을 안 하게 됐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은비는 배달 라이더가 직업입니다. 이날 배달 라이더의 복장으로 있었던 상황이었죠. 피해 여성분도 그냥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계속 따라온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의심을 했을 텐데 배달 라이더의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배달 왔나 보다, 같은 층인가 보다 라는 별다른 의심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쓱 지나갔던 이은빈. 피해 여성이 원룸의 비밀번호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슴 부분에 있는 칼의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옆쪽 복도 위 짐칸 위에 두고 칼을 든 채 그대로 따라 들어가지요. 피해 여성분께서 절대 의심을 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요즘 많은 라이더분들이 계십니다.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 그런 복장이나 어떤 모습 이런 건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들고 있고 라이더 복장을 하고 있고 뭔가 물건을 갖고 오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면 당연히 제 의심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헌데 2분 뒤 비명소리를 들은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일 피해 남성과 피해 여성은 연인 관계로서 약 1년 6개월을 교제를 했는데 밖에서 함께 놀다가 맛있는 걸 산 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성분이 차를 잠깐 주차해놓고 올 테니까 먼저 올라가 라고 얘기를 했고 여자친구분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 모습을 이은빈이 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간 것이었죠. 그렇게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와자 당황했던 이은빈은 CCTV상 약 10초 뒤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는데 남자친구가 와서 붙잡고 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른손에 있던 칼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시작하죠. 이은빈은 얼굴 부분, 머리 부분, 등, 목, 팔 어디 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난도질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남자친구와 저항을 하면서 서로 쓰러졌고 그때 이은빈은 자신의 핸드폰까지 복도에 떨어뜨린 상태로 도주를 하게 되죠. 3시간 만에 검거는 됐지만 여자친구분도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고 손에 신경이 훼손되는 상태 전치 24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프고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데 자신의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2-3차례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그런데 정말 가까스로 40여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를 함께하며 과거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지만 그 누구도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국가적으로도 없었습니다. 이은빈은 어떠한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치료비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열심히 일을 마쳤으면 정규직 환경미화원의 꿈을 드디어 갖게 되는 그런 남자친구.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이들은 결혼까지 함께 진행하려고 했던 꿈 많았던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깨버린 것. 95년생. 바로 이은빈이죠. 이은빈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이은빈에 대해서 알아보니 배달 라이더로 대구, 동구, 북구 지역에서 약 3년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룸촌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은빈은 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배달 라이더 복장으로 내가 배달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안 하네? 그냥 평상시에 따라가거나 같이 보폭을 맞춰 걸으면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배달 라이더의 복장만 하고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아,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 이은빈은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룸 건물에 침입을 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겠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 안전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죠. 범행이 있기 전인 2023년 5월 9일에서 12일 저녁 9시경 사이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이은빈의 집에서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 확인됐는데 그 내용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 강간치사, 강간자살, 한밤중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강간 시도, 샛별룸 살인사건, 부천 엘리베이터 사건 등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검색을 하며 범행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폰 검색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2023년 5월 13일 사건 당일 밤 10시 7분경 그는 배달 라이더 일을 마치게 됩니다. 평상시보다 좀 일찍 마친 상황이었죠. 그리고 대구 북구 소재 한 마트에 가서 범행 도구였던 부엌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범행 대상을 천천히 오토바이를 타며 물색을 했죠. 그렇게 배달 라이더인 복장 상태로 10시 56분경 앞서 말씀드린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현재 대표적인 죄명은 2가지, 강간 등 살인과 강간 등 살인 미수에 대한 혐의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그 검색 키워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흉기를 미리 샀고 범행을 저지를 것,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검색 키워드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간치사라는 말은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상대방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는 고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강한 자살이란 말을 검색했다는 거 보면 현장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드는 것. 그리고 샛별룸 살인사건과 앞서 말씀드린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잔혹했던 범죄 행위들, 어떻게 하면 안 잡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모두 검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아마 이은비는 그냥 성범죄만 저지르고 현장을 이탈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끔찍한 범행 이후 또다시 자신을 목격한 피해자를 없앨 생각까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제 이은빈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이후에 왼쪽 동맥 부분을 칼로 그은 사실이 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당연히 이 뒤에는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현장을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구점까지 드는 대목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 주변에 CCTV도 너무 많다. 사실 잡힐 확률이라는 건 매우 강하죠. 성범죄만 저지르고 그냥 떠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검거가 될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헌데 혼자 사는 곳, 누군가 오랫동안 찾지 않게 되면 자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라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야. 남자친구는 왜 그랬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2차 가해분들. 만약 당시에 남자친구분이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많은 분들 중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분들께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치 젠더 싸움처럼 번지게 할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헤어졌다더라 라는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시는 분들도 있죠. 제발 그런 가해는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치밀한 계획성, 검색, 학습, 그리고 범행 실행까지 이은빈이 저지른 이 끔찍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명칭이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었죠. 근데 사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건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범행 초기만 해도 이 기사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던 내용이기도 했죠. 그 이후 재판은 시작됐습니다. 이은비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죠. 처음엔 국선 변호사로 맞닥뜨리다가 나중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끊임없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이은빈의 가족은 선처를 계속 탄원했습니다. 그렇게 사선 변호사까지 붙여주고 재판 내내 고의적으로 죽일 의도가 없었다. 살인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한 적이 없다. 뭔가 미수에 그쳤으니 최대한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기에 자신은 뭔가 방어로,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쌍방이다, 정당방위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내용들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국선에서 사선으로 바꾸고 반성문을 제출했던 이은빈. 하지만 피해자 측은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로 2023년 12월 1일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검찰의 구형은 30년. 이은빈은 과연 안심을 했을까요? 분명 30년보다는 형량이 낮게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걸 완벽하게 뒤집었죠. 징역 50년형에 선고한다. 그리고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출소 후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은빈의 이름을 공개한 이유, 바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은빈의 나이 만 28세, 징역 50년이 확정 판결이 되면 78세의 나이에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간 이은빈의 이름은 우리가 검색해서 얼굴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름을 모르면 검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8세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죽을 테지만 말이죠. 1심 재판부. 많은 네티즌들은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여자친구분은 안전해야 할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이은빈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왼쪽 손목에 동맥이 끊어졌으며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다. 신경회복 유무는 관찰이 필요하지만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사의 소견까지 언급했습니다. 남자친구분은 등 뒤 근육이 다 잘렸고 식도까지 칼이 들어갔으며 오른팔 부분 신경과 근육이 모두 잘렸을 뿐만 아니라 코부터 아랫 입술까지 잘렸고 머리 부분이 칼로 베었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응급실에서 과다출혈로 약 두세 차례 심정지까지 발생을 했다는 것.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는 것. 미래가 짱짱했던 둘.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이은빈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 징역 50년이 재판부의 최대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남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50년형 선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기면서도 한 가지를 걱정하셨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남았기 때문이죠. 항소심이 진행이 되게 되면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몇 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혹은 정당방위다. 혹은 형량 50년은 다른 선례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라는 부분으로 형량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량이 낮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나라면, 이게 내 지인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형량 50년형,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에게 50년이 과연 낮은 게 맞는 걸까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심 재판부가 50년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살인이 실제로 발생되진 않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줄 수 없어 유기징역 최대치인 50년형을 선고했다라고 분명 밝혔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감형시킨다면 그 이유를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납득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야만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사선을 선임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다. 합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 공탁을 하겠다. 재판부가 공탁을 근거로 갑자기 형량을 감형시키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에 대해 국가는 사실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문제가 없게 법치국가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고 피해자분들은 병원비에 대한 걱정,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이요, 져야 합니다. 도와주고 그 모든 부분을 가해자인 이은빈에게 청구하고 갚을 수 없다면 그 안에서 노역을 하면서라도 모두 갚을 수 있게 인권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징역 50년형 과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형법은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될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선례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형량을 낮추려는 행위들 없어져야 하죠. 국민정서상 법감정은 분명 모든 게 더 올라가야 된다고 느끼는 범죄 죄명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일명하에 아무런 죄도 없고 어떤 예상도 못했던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95년생 이은빈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은빈이 징역 50년형이 절대로 감형되진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이은빈입니다. 이은빈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수소문을 해봤지만 실제 얼굴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이은빈의 사진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확보하는 대로 썸네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이현우 기억하시죠?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이현우 같은 경우는 강간등 살인, 이제 어쩌나 살인도 미수였지만 검찰의 구형 대비해서 징역 20년형으로 확정 판결이 났죠. 물론 이 사건하고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둘이었고 한 분이 되게 뭐 그런 거니까. 어쨌든 형량이 50년이 나왔죠.
그리고 의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의왕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렸던,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공격을 가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8년형이 나왔어요. 물론 죄명 자체나 범죄에 대한 그 끔찍함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묻지마 범죄라는 말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 뭐 이유 없는 범죄가 어디냐, 뭐 사회에 대한 불만이든 어떤 욕구든 이런 부분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거니까 단편적으로 묻지마로 통과하는 건 별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그 내용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유, 자신 스스로만 이유를 갖고 상대방은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게 되는 범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형량은 재판부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온다라는 부분들이었죠.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봐요. 사실 이번에 징역 50년형도 경종을 울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의 생각대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하듯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경우에는 형량에 대한 부분을 올려야 된다, 지금보단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선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재판부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제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감형을 좀 안 시켰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편차가 커요. 8년에서 50년. 사실 이현우 같은 경우도 엄청 끔찍하잖아요. 우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근데 뒤에는 50년. 근데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어쨌든 재판부도 이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갑자기 꺾어버리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8년과 50년 사이 안에 그 깊이, 범죄 행위에 대한 깊이 부분은 분명히 달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붙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내용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건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이런저런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하는 내용이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형량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양형 기준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범죄에 대한 죄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형 기준표라는 게 붙게 돼요. 그래서 형량에 대한 부분들이 뭐 좀 편차는 좀 컸지만 각 사건마다는 다르지만 어쨌든 형량이 좀 크게 낮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조금 있는 거냐면, 이현우 때도 그랬어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댓글로 보면, 야 근데 아니 강간 등 살인 미수인데 이현우 형량 되게 높다, 언론에서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니까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형량 되게 높게 나온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뀌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왜 과거에 얽매이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형량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돼요. 왜 재판부의 판례가 되게 중요하냐면, 새로운 판례가 곧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이미 우리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형사사건에서 유기징역이 15년이 최대치였어요. 15년형. 그게 30년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냐면, 우리가 다들 이제 오래 사니까, 옛날에는 15년 받으면 와, 전 거의 이제 죽을 듯해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인데, 이제 사람들 오래 살고 이러니까 30년으로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되게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예전보다도 사실 나이도,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그 나이가 되게 길어졌잖아요. 우리가 뭐 검진도 받고 관리도 받고 뭐 음식 섭취도 그렇고 건강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뭐 나이가 뭐 되게 많아 보여도 실제로 뭐 겉보기에는 그래 안 그래 보이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기징역 형량의 30년이라는 게 크게 안 보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최대 맥시멈 30년, 옛날에 15년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 15년형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진짜 센 형량이었던 거예요. 무기징역 바로 직전이니까 너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50세만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대, 30대, 뭐 25, 30에만 범죄 저질러도 나오면은 40, 45이니까 얘 곧 죽겠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 우리한테 지금 징역 15년형 이러면 뭐야, 나와서 범죄 또 치겠네, 이런 느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년이라고 됐잖아요. 그것도 지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법이라는 건
법 감정이란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양형 기준이 돼요. 뭔 소리냐면 재판부가 자기 마음대로 야, 이 사건은 형량 이만큼 올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형량 올려가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느끼냐면 사회는 문화, 경제 다 같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범죄는 잘못된 거야. 이런 범죄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잘못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게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법감정이. 그러면 양형 기준들도 변경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되기 시작하고 그 뒤에 형량들이 높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요.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게 나중에 이제 합의가 되는 거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야, 올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 전에 신상정보 공개에 관련 통과됐잖아요. 얼마 전에 통과됐잖아요. 그게 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안 바꾸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서적으로 이건 바뀌어야 되라고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정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돼. 너무 중구난방이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언론을 타면하고 안 하고 이거 다 잘못됐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 오래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딱 던지고 이건 바뀌어야 되라는 국민적인 법 그 감정 정서가 변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입을 시키고 머그샷으로 바꾸고 이제 결국에는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도입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보다 형량이 낮았어요. 이거는 사실 팩트예요. 우린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낮았고요. 생각보다 올바르게 골고루 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조두순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조두순 그 나오기 전에 얼굴 찾는다고 막 이럴 때 조두순을 봤던 모든 뭐 재수자들 출소하신 분들 모든 포함해서 막 얘기를 들어보는데 조두순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끔찍한 애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어이가 없죠? 저도 이제 방송한 지 그때가 얼마 안 됐고 내가 아는 그런 끔찍한 범죄자 중에 그거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처럼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저 새끼는 왜 저런 딴소리하고 다니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조두순을 조사하고 알아가고 하다가 저를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조두순과 관련된 얘기를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다른 내용들까지 전해주셨어요. 그 우리가 얘기했던 김근식도 거기 있었던 거고 박병화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름 깠던. 정말 감춰져 있던 알려지지도 않은 정말 너무 많은 성범죄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고위험군 진짜 위험한 애들 아동대상, 연쇄 그리고 재범 이런 애들 있죠. 제가 지금 총 76명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곧 출소를 할 애들부터 얼마 전에 출소한 애들부터 그리고 또 하나 불과 얼마 전에 발생했던 끔찍한 사건까지요. 기사요?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기사가 없다고요. 바뀌어야죠. 바꿔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케이스들은 사실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점차 형량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과거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징역 50년형이요. 이현우도 그랬어. 20년이 낮다고. 높다고. 아니요. 그만큼 끔찍한 범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꼭 확정 판결이 돼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애새끼들은 절대로 못 나오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징역 상한선 끝까지 때리면 쟤는 거의 죽을 때 나오겠구나. 만 28세, 50년, 78세. 그럼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나와서 곧 죽겠구나. 이런 느낌은 들잖아. 나와서도 10년간, 20년간은 위치적 장치 부착하고 다녀야 되고 별지에 포함된 행동하면 안 되고. 이런 느낌.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진짜 끔찍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우리가 들었을 때도 얘는 나와서 재범하기 힘들겠다. 곧 뒤지겠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 하는 게 법체계 형법에서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유기징역 최대치까지 때릴 때는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 모두에게도. 왜냐면요. 전 이런 이유들도 있어요. 진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게 낮으면
낮아 예를 들면 얘가 20대에 범죄 저질렀는데 징역 30년형 나왔어. 그럼 얘 50에 나오잖아요. 우리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지금 50에 나와서도 범죄 저지를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 더 있어요. 저의 머릿속에는. 얘 20살에 들어가서 50살에 나왔지. 얘 사회생활 경험 전무하죠. 외부와 사회와 단절된 지 30년을 산 거야. 그 안에서 교육은 시키겠지만, 교정교화 작업은 하겠지만, 과연 걔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삶을 살까?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쉽게 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무서움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태어난 그 20년보다도 그 뒤에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교도소에서 산 거니까.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유기징역의 거의 맥시멈까지 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면 사실 얘는 나오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옛날에 15년 바뀌고서 30년까지 갔을 때 와, 저 정도면 못 나오겠다. 저 정도면 진짜로 이제 나오면 곧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잖아.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사이의 편차가 우리가 너무 크다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물론 무기징역도 가석방으로 나오니까 문제긴 한데 유기징역도 가석방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기징역선이랑 여기랑 너무 편차가 크니까 유기징역이든 무기징역이든 그 느낌에 대한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기징역 30년. 아, 쟤는 죽을 때 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은 옛날이지 지금 2023년은 아니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의 끝까지 간다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거지 절대로 그냥 용납할 수 있는 죄를 지은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형량에 대한 부분이 징역 1년 엄청 센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 법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라는 뜻은요,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징역형 자체가 굉장히 센 형벌이에요. 우린 징역 1년, 6개월, 뭐 징역 6개월, 징역 1년 이러면은 에이 뭐야 저거밖에 안 나왔지만 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징역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게 징역형인데 그런 징역형의 끝판왕이 30년이면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높으신 분들께서 항상 옛날에 조두순 나올 때도 뭐 1대1로 밀착 관리를 하겠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될 텐데? 다른 애들은 다 해줄 거야? 그렇게 많은데 다 1대1로 할 거야? 안 될 텐데?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공개할 그 고위험군 애들 없어요. 심지어는 성범죄자 알림에 등재도 안 된 애들이 그냥 대다수예요. 없다니까요? 뭔 소리일까요 이게? 언론 타면 난리 나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답답하다고요. 제대로 뭔가 제도가 있고 만들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하면 그걸로 갖다 땜빵 하는 느낌이잖아요. 잘못됐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거 바뀌어야죠. 그 1대1 관리 인력은 뭔 죄야. 이거 꼬리자르기라니까. 만약 1대1 관리 인력 붙였는데 거기서 만약 범죄 일어나봐. 그럼 또 이제 1대1 관리 인력, 물론 1대1 관리 인력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1대1 관리 인력이 뭐 근무 중에 핸드폰을 받다더라. 뭐 이런 또 꼬리자르기를 또 분명히 또 할 거예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쪽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제시카법 입법한다고 막 얘기 나왔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이 사건들, 뭐 다른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바라보면서 매번 느끼는 게 좀 답답한 부분들, 바꿔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너무 그냥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도관분들. 그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분들도 문제인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예능 어떤 방송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출입금지 지역인가? 뭐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도소 막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 얘기가 유튜브에서 한번 봐보세요. 교도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는 더 끔찍해요. 교도관분들은 재소자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맞다.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뭐만 했다 하면 막 고소하지, 시비 걸지. 할 수가 없는 거야.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다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정교화가 목적인데 그거 잘못하면 자기한테 막 불이익 오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좀 높으신 분들께서 그러라고 거기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도 그렇고 처벌도 그렇고 교정교화도 그렇고, 그리고 교도관 분들에 대한 인권도 제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도관 분들도 제발 그놈의 그 범죄자 새끼들 자꾸 인권만 챙기지 말고 교도관 분들에 대한 인권도,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인권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중요하게 좀 생각했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모독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공격해서 죄지어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인권 좀 깎으면 어때? 징역형 받았으니까 인권이 깎인 거다라고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지었으면 가는 게 맞는 거야. 이런 비유에서 죄송해요. 그러면 군대도 인권 침해인데 그건 뭐라고 할 거야? 그렇게 따지면 군대도 인권 침해예요. 강제로 갔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징병제니까 들어갔잖아. 그 안에서 관리하잖아. 인권 얘기하지 마요. 그 교도소에 있는 애들 아니야. 인권 적당히 해줄 필요 있어요. 꺾어요. 더 해야 돼. 더 다른 분들 인권을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